두 번째로는 구세주로서 과학과 디스토피아의 매개로서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제는 과학기술의 도구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바로 근대 화학 비료 산업을 추동해서 농업혁명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프리츠 하버가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한 방법을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또 원자력 발전에서 보듯이 핵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 오염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중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중 용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분석을 하고 폭탄과 같이 나쁘게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세주로서 과학을 보면 계몽의 빛입니다. 연금술, 마녀사냥, 아까 예를 들었던 두통을 악마의 어떤 침입으로 본 거, 이런 데서 벗어나서 주술의 정원에서 벗어나서 계몽의 빛을 받게 한 것, 이것은 바로 과학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인류가 75억 명이나 되는데 이런 75억 명의 인류가 먹고 살 만한 물적 풍요를 안겨준 것도 과학입니다.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 또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은 암과 몇 가지 병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질병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과학입니다. 또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 인류가 이제 한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또 인류가 이제 화성과 달처럼 지구 밖 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가를 또 즐기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이 강좌를 듣는 사람 가운데 겨울날에 이불을 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겨울날에 그 두꺼운 소미불을 어떻게 빨았느냐. 그 소미불을 함지박에다 놓고 양잿물을 뿌린 다음에 엄청 오랜 시간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부고 또 밟아요. 발에 지가 날 정도로. 그래도 깨끗한 물이 안 나와요. 적당히 회색빛이 조금 맑은 빛으로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짭니다. 그 짜는 것도 두세 사람의 장정이 다음날 팔이 아플 정도로 짜요. 그러고서 이제 빨랫줄에 널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이 온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동태처럼 얼었다가 풀렸다가 말랐다가 이러면서 며칠을 마르게 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밤에 도둑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탁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린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의 일을 이제 기계로 대신하게 됐고 대신 우리는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남는 시간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놀러 가고 또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게 됐습니다. 저는 여성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킨 1등 공신 또한 과학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많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부장주의, 가부장적 폭력에 저항하면서 어느 정도 남녀평등과 여성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보죠. 물론 주체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주체가 되었을 때 1등 공신, 그 여성의 왕이라면 1등 공신이 누구냐? 과학이다 이거죠. 지금 예로 든 것처럼
여성들이 빨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빼앗겼는데 세탁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가사의 노동에서 해방돼서 그 시간을 대신 문화센터에 간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것도 바로 과학이 해준 공로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디스토피아의 매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전 지구 차원의 환경 위기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을 해치는 기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계들은 또 환경을 해치는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가 양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것들이 햇빛에 분해돼서 거의 나노 상태로 바다에 퍼져 있습니다. 그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우리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 전 지구 차원의 환경 위기 또한 과학이 이야기한 겁니다. 또 기술 결정론, 기술 자체가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 또한 디스토피아의 매개로서의 과학의 어떤 이론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프랑켄슈타인 소설 잘 알죠? 이렇게 과학 자체가 인간을 목적화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도구화될 때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을 언제든 과학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자체가 도구화와 이데올로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 장교가 과학자에게 저 유태인을 가장 빨리 죽이면서도 그 유태인의 시신에서 비누 한 장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독가스를 개발하라. 이럴 때 과학은 도구화하는 과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호모 데우스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지금 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기계 생명도 만들었고 또 유전자를 갖다 조작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전자의 알고리즘과 생명공학의 알고리즘을 결합한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럼 바이러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페인 독감 걸려갖고 수십만이 죽은 것처럼 인류도 위협하고 지구의 생태계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모 데우스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셀레라 게노믹스 등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생명과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내고 있고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태양을 특허내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이것을 몇몇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한 기술과 독점한 어떤 지식과 정보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또 그걸로 인류에 굉장한 해악을 끼칠 어떤 생태계 파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생명 산업과 함께 생명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수십 명을 복제해서 다시금 나치즘과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명 권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걸 통한 전체주의화의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사찰을 할 때 형사들 또 국가정보원의 직원 그때는 안기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찰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패킷 감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 식당과 우리가 간 모든 장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유심에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모든 것들 빅데이터로 다 누군가 갖고 있고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이 획일화됩니다. 또 많은 기계들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랬지만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일자리와 노동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있고 기사가 있고 그 기사들 부려서 왕이 통치를 한 것처럼 로봇 봉건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몇몇 부자들이나 몇몇 로봇에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독점하는 이들이 로봇을 소유하고 그 로봇을 통해서 생산을 하거나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 봉건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학이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하기도 합니다. 또 드론이라든지 레이저 무기, 생화학 무기, 신종 바이러스들이 생명공학 무기로 첨단 무기로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과 인류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특정 인종에게만 병을 일으키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